네, 모임의 기술, 5명만 모이면 비즈니스가 되는 모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객 획득형 모임과 세미나 성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 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고객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2장에서는 확률 높은 가망 고객 골라 모으기. 그리고 3장에서는 참가자를 행동으로 이끄는 모임과 세미나 콘텐츠 작성 요령. 4장에서는 계약 확률을 높이는 강의 스킬. 그리고 5장에서는 개별 상담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참가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상담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래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면담을 한 다음에 부탁하겠습니다. 고객이 먼저 부탁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개별 상담 진행 방법.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계속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해요. 일단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신규 고객의 획득이 가망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모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신뢰를 맺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작은 인원이 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도 모임과 세미나를 통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극히 적다.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나머지 많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한번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장이네요. 높은 확률로 고객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이루고 상품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세일즈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6단계까지.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에 니즈 환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클로징, 결정을 촉구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된 고객에게 다시 소개 요청을 한다. 이렇게 6단계로 돌아가는 게 바로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작가는 자신이 만든 그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고객 모집, 이제 어프로치 1, 2가 이제 고객 모집하고 모임과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료 개별 상담을 해요. 여기서 이제 클로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료 개별 상담이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고 소개 요청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어떤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거 차차 살펴보면 어떤 건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동으로 고객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컨테이어 벨트처럼 이 고객을 이 벨트 위에 모임과 세미나로서 이렇게 함께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죠. 지금 6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고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고객을 정한다. 타깃을 정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고객에게 이러한 상품 혹은 이런 서비스를 팔 거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상적인 고객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그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이나 불안, 계약을 결심하게 되는 요소를 생각한다. 네 번째, 3번을 모임이나 세미나의 내용으로 삼는다. 세미나에서 3번의 이런 계약을 결심하게 되는 요소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상적인 고객을 개별 상담으로 불러들일 연결고리를 생각한다. 여섯 번째, 이상적인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매체를 선택한다. 요게 이제 시스템이래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매출과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천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 상담인데, 이 고객 획득형 모임과 세미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개별 상담이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고객이 찾아오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된다. 프로세스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징과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도 거의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객이 찾아오는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일즈맨이 뭔가를 팔 때 고객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고객이 찾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획득형 모임과 세미나를 하게 되면 참가자를 높은 확률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임이나 세미나 도중에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 아니라 강사.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나 어떤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판단 기준을 가르친다. 가격 이외에 다른 판단 기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면 싼 데로 가게 되어 있대요. 똑같은 물건이면. 근데 이 가격 이외에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모은다. 어프로치 단계에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 그러니까 기존의 세일즈에서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사게 되면 좋았던 거였는데, 지금 이 방법은 첫 단계에서부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이제 차차 나옵니다. 모임과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방에서도 지금 그 모임을 개최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처음이라 되게 떨리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라도 개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게 아닐까? 내가 정말 모집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시도하라 이렇게 써 있고요. 기존 고객이 만약에 없다면 지인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모아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명에서 5명이면 충분하다. 적은 인원이 효과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만 당신의 본업과 관계가 없는 지인은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 구독해줘 얘기했다가 구독만 하고 와서 듣지는 않고 보지는 않고 그러면 헛방이라고 하죠.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겠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확률 높은 가망 고객 골라 모으기. 자, 어떻게 하면 확률 높은 가망 고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보실게요. 모임 세미나 참가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7가지 포인트. 예. 볼까요? 첫 번째, 타깃. 이상적인 고객의 모습을 타깃을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일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참가 인원수를 결정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임, 세미나, 장소를 결정합니다. 이 책의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장소, 모임, 세미나 장소를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참가 비용을 결정. 여섯 번째, 개최 방법과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 일곱 번째, 참가자와의 접점을 구축한다. 이렇게 7가지 포인트를 써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정해서 개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정 고려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정은 타깃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나 직종, 나이, 성별 등 타깃으로 정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일정을 잡을 때 함께 고려해야만 것이 바로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모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보너스 시기, 전직 시기, 결혼 시기 뭐 이런 특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타이밍을 잡아라. 그리고 업계나 직종, 나이, 성별에 따라서 이제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 예.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예. 주일에 일요일 오전이나 뭐 이럴 때 잡으면 힘들겠죠? 예. 참가 인원수가 적어야 좋은 3가지 이유. 첫 번째, 모임이나 세미나 도중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적이다. 두 번째, 어느 한 시기에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세 번째, 이른 시일 안에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다 보면은 접촉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연 다음에 이거를 개별 상담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기술이래요. 그래서 그 개별 상담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개별 상담 일정을 잡는 건데 개별 상담도 한 사람당 1시간씩이 드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필요하다.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세미나 장소를 선정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기준이죠. 사용료, 첫 번째가 사용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 인지도. 그러니까 사용료가 적절해야겠죠. 그리고 접근성,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가까운 장소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으로 갈 때 그 길에 있는 그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맞출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려는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지도, 친숙한 장소, 전혀 모르는 장소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 있죠. 어디 뭐 서울역이라든가 뭐 어디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들, 그런 장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을 때는 모임 세미나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최자나 협찬하는 회사, 단체 회의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회의실, 세 번째가 민간회의실, 네 번째가 호텔 회의실. 예, 이렇게 4번으로 갈수록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줌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죠. 모임을, 세미나를 무료로 하게 되면 생기는 일 3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무단 결석자가 늘어난다. 공짜로 신청했으니까 공짜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써놨는데 처음에 10명의 참가 신청자가 있었는데 당일에 1명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꽁을 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허무할 거 아니에요. 10명이 온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혼자서 1시간 동안 그냥 빈 회의실에 앉아있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 두 번째, 냉랭한 참가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무료로 세미나를 열면요, 일단 한번 들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진지하지 않은 참가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세미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겠죠. 반대로 고액의 어떤 비싼 세미나가 있을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더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참여를 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돈을 벌지? 라고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세미나도 무료로 하고 면담도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돈 벌지? 나한테 뭘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경계를 하게 되고 아니요 괜찮아 하고 안 나오게 된대요. 면담도 안 오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세미나 초반에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 개최 방법 기본적인 3가지. 첫 번째가 스스로 개최하는 방법, 두 번째가 조인트 벤처 방법, 세 번째가 이너 마켓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개최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죠.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여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 두 번째 조인트 벤처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인트 벤처 방법, 협찬, 후원형과 기생형 2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조인트 벤처 방법, 자 68페이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조인트 벤처 개최에는 다음 2가지가 있다. 협찬 후원형과 기생형. 협찬 또는 후원의 형식으로 유명 기업이나 사회적 신용이 있는 단체나 학교 등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면 모임과 세미나의 신용도는 순식간에 높아지게 되고 고객 모집에 큰 도움이 된다. 당신의 모임이나 세미나에 협찬이나 후원을 해줄 스폰서를 잘 찾아보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협찬 후원형이고요. 기생형은 타인의 힘을 빌려 자기 모임과 세미나로 만드는 것이다.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단을 가진 조직이나 단체와 함께한다.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로터리클럽, 의사협회, 세무사협회, 결혼예식장,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라고 써 있어요. 문화센터의 기획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콘텐츠, 그거와 유사한 어떤 협회나 어떤 뭐 기업이나 뭐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나. 거기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건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조인트 벤처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너마켓은 내부 시장이에요. 이너마켓. 주최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규모가 크면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최 성공까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안에 있는 그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마켓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최 성공도 쉽지가 않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 방법,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이네요. 참가자를 행동으로 이끄는 모임과 세미나 콘텐츠 작성 요령. 어떻게 하면 개별 상담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자, 콘텐츠 작성 요령. 자, 먼저 테마를 정해야겠죠? 이게 근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본업 한가운데를 테마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에서 약간 벗어난 주변 분야를 테마로 선정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본업에서 약간 벗어난 주변 분야. 그러니까 여기 예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 회사예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본업은 그러면 홈페이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겠죠.
제가 테마를 홈페이지 작성법으로 테마를 정하면 그건 본업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주변 분야는 이거라는 거죠.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에 성공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홈페이지 제작과는 관련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 행위로 인식되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라고 들어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대책으로 상위에 표시되게 하는 방법. 상위 표시 이렇게 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런 거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시 볼까요? 장의업자 선정법이 본업인데 주변 분야는 상속, 장수, 병원, 생명보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기 위한 3가지 비결.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혹하죠. 궁금해하잖아요. 뭔가 3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 제목을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즐거운 식사법. 예, 우리 건강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제목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겠죠. 테마를. 생명보험을 좀 더 잘 선택하는 방법. 생명보험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거의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병원을 잘 선정하는 방법과 현명한 이용법. 예, 병원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여서 자연스럽게 장의업, 본업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분야의 테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 분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비결, 정말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모임 세미나 콘텐츠 작성 비결. 개별 상담으로 끌어들이는 고리 걸기라고 써 있는데요. 콘텐츠는 업종이나 업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것은 많은 참가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잠재적인 니즈와 문제점을 클로즈업하는 것이다. 예, 많은 참가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잠재적인 니즈와 문제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걸 준비돼야만 클로즈업을 시도가 할 수 있겠죠.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시청자가 채널을 바꾸지 않고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기 위한 고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충격적인 영상은 광고가 끝난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멋진 선물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참가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잠재적인 니즈와 문제점을 클로즈업하는 것. 프로인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만 참가자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를 콘텐츠에 포함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들은 모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거를 세미나에서 풀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모임과 세미나에서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것, 가격 이외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콘텐츠 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격으로, 고객이, 참가자가 가격으로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싼 데로 가죠. 무조건. 다른 상품과의 차이점이나 당신의 능력이나 실력과 같은 정보들과 참가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시간도 없는 고객에게 그것을 해결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능력도 시간도 없는 고객.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시간 단축해 주고 있잖아요. 모임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거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걸려서 읽어갖고 지금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문제 해결,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그게 이제 상당히 필요해진다 이거죠. 고객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프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프로가 되어서 어떤 것을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4가지 질문이 있대요. 고객들은 차마 말로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4가지 질문이래요. 첫 번째, 당신은 무엇을 팔려고 합니까? 두 번째, 그것은 나에게 어떤 득이 있습니까? 세 번째, 도대체 얼마입니까? 네 번째,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팔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 이거는 상품의 특징이나 이점이 전달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질문을 해소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에게 어떤 득이 있습니까? 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전달이 안 됐을 때 이런 이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득이 있는데 지금 이걸 사라는 거지? 뭐 이런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전달이 안 됐어. 지금 여기서 사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얼마입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판단 기준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 위에 고객이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는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모임과 세미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나요? 재밌나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재밌는 거 맞죠?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계약 확률을 높이는 강의 스킬. 참가자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방법. 모임과 세미나 분위기를 좋게 하여 참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가자도 긴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주최자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먼저 긴장한 참가자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웃긴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참가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임과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잡담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다. 잡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음악이나 틀어주고 있죠. 그리고 모임이나 세미나 시작 전이나 휴식 중 음악을 틀어놓는다. 여기 있네요. 저는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환의 디스크쇼 아까 들었어요. 옛날 그 이종환 디스크쇼에서 왜 팝송 나오면서 그거 설명해주는 그 목소리, 그 느끼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틀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자를 활용해 브랜드 파워를 높이자. 그러니까 본인이 딱 그 세미나에 와서 안녕하세요, 뭐 배경입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회자가 있어서 강사를 소개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를 만들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 사회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나오는 것.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자. 사람들이 더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면 친근감이 증대된다. 고객의 이름, 하승아 고객님, 지미선 고객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강충무 고객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는 게 친근감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해주면 좋다고 그러네요. 자, 모임과 세미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질문 방법. 자, 질문의 목적 3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참가자를 칭찬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신뢰관계를 쌓는 계기로 삼는다. 칭찬하고 인정. 그래서 신뢰를 쌓는다는 거죠. 두 번째, 참가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세미나에 리듬감이 생긴다. 세 번째, 적당한 긴장감을 참가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수업하다 말고 갑자기 제가 질문하면은 긴장되잖아요. 어떤 질문할지. 근데 전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지명을 하고 나서 질문한다.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할지 살짝 그거를 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누구 지명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의 목적이 참가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해하지 않게. 아셨죠? 자, 다음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3요소, 멜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있대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에는 3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55% 나오는 거 있죠? 비주얼, 시각정보, 외모, 표정, 동작, 시선. 지금 55% 가장 큰 게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는 청각, 7%는 언어인데 이 7% 언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에서 내용들 이게 이거보다 사람들은 55% 시각정보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강사인 저도 지금 보고 있고 이런 시각 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반 이상 55%. 그래서 외모에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외모에도 신경 써야 되죠. 표정도 좋아야 되고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어야 돼요. 동작, 이제 손동작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시선도 지금은 뭐 줌이니까 카메라만 쳐다보면 여러분들하고 시선 마주치는 거지만 이제 강의장에서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쳐다보라고 하더라고요. 4등분 강의실을 4등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참가자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가 몸짓도 언어죠. 38%가 이제 청각 정보예요. 그래서 이 소리, 목소리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질이 떨어지죠. 좀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빠르기 적당한가요? 지미선님, 제 목소리 빠르기 적당한가요? 예,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빠르기 적당하고, 그 다음에 크기와 말투, 목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작지 않게. 그 다음에 말투도 편안하게 들리게끔 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7%가 말 그 자체의 의미,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강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의를 1시간 동안 한 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거 외에는 강사의 어떤 이미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 강의의 어떤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유념해야만 하는 포인트 4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첫 번째, 복장, 차림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복장. 지나치게 캐주얼은 안 됩니다. 이거 지나치게 좀 캐주얼한데 저는 그런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와 동작. 등을 펴고 몸짓, 손짓 해가며 이야기한다. 거만한 태도는 금물이다. 거만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시선. 참가자의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 원고의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전체 시선. 눈을 마주쳐라 이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눈을 마주칠 경우 그 참가자가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살짝 그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를 약간 뭐 턱을 바라본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시선이 부드럽게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표정. 웃는 얼굴. 밝고 웃는 얼굴. 참가자의 얼굴이 굳어 있다면 먼저 웃어본다. 우리 미니어스 3기 여러분들은 다들 웃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웃을 일이 일부러 웃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참가자들에게 행동을 재촉하는 토크 스킬입니다. 갭 임팩트 토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가자에게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겠는데 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미나 도중에 강사인 당신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거를 말하는데요. 고객 획득형 모임과 세미나의 목적은 개별 상담을 희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하도록 재촉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을 실감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 충격이 참가자의 공포나 분노, 불안, 불만과 같은 감정을 끌어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서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 싶다는 니즈가 생긴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만든 토크가 바로 갭 임팩트 토크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강의나 뭘 들을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되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친 다음에 그다음에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네 정말. 뭔가 해야겠어. 이런 게 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이건 약간 이제 옛날 얘기기도 한데 이제 강사가 참가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에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면 시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참가자가 한 7, 8천 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 자 그럼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연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하승아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연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당황스러워. 여기 네, 책에 나온 거는 아무래도 더 낮을 테니까 4,000원, 5,000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사가 현실은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에 따르면 1,000원이라고 합니다. 하면 예? 그럼 농사일을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일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의 3단계라고 하는데 관객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하는 충격을 주는 방법. 우리가 마술이 그렇잖아요. 마술도 여기 마술의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확인, 장치 등이 아무것도 없음을 사전에 보여주는 단계.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가 전개, 아무런 장치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도구로 공연을 하는 단계.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연을 해요. 그다음 세 번째 반전, 공연이 끝난 다음에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놀란 뭔가를 제공하는 단계.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죠? 이런 거 반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자는 이 마술의 3단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첫 번째 확인에 참가자가 갖고 있을 고정관념을 질문으로 표출시켜 이상적인 모습을 참가자 스스로 표명하게 만드는 단계. 예, 좀 전에 그 시급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시급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최저임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참가자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놓죠. 두 번째, 전개. 참가자가 표명한 이상적인 모습을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현실의 모습과의 커다란 갭을 인식하게 만드는 단계. 예, 그 갭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반전. 더욱더 큰 충격을 줘 강한 흥미와 관심을 두게 해서 문제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단계. 더욱 강렬하게 갖게 만드는 단계. 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단계예요. 예, 이렇게 마술의 3단계를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거나 뭔가 세미나를 하게 될 때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참가자를 확실하게 개별 상담으로 유도하는 방법. 예. 세미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개별 상담에 오게 하지 않으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효과가 없다. 네. 개별 상담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세미나와 개별 상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하던 이야기를 개별 상담에 똑같이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개별 상담을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객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에서도 그것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미나에서 많은 참가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클로즈업한다. 개별 상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고객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것.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개별 상담에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혹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고객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개별 상담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더 볼까요? 개별 상담을 안내할 때 포함해야 하는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개별 상담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고객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 두 번째, 그 결과 고객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문제점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분석 시트를 받을 수 있다는 등 이제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이것이 이제 개별 상담을 안내할 때 3가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개별 상담 받아보셨나요? 저도 개별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받으면서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상담을 하듯이 가서 질문을 받고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절대 강요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가 원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의 소리를 모으는 방법. 이거는 세미나 이제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감은 세일즈 툴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소감을 작성하도록 할 때 다음과 같이 사전 언급을 해두는 것이 효과가 있다. 참가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만족스러운 소리는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수강하시고 지금까지와 다른 인식을 하거나 현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소감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그 소감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오픈 카톡이라도 어떤 강의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진솔함을 담아서 좋게 기쁘게 써주시면 그러면 그걸 제가 읽을 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써주셨구나. 혹은 되게 오버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사람한테 칭찬은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10가지 함정. 모임 세미나가 개별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10가지 함정. 예, 너무 빡빡하죠?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어렵다. 전문 용어 쓰면 안 되죠. 쉬운 이야기를 재밌게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을 재촉하지 않는다. 참가자가 스스로 느껴야 되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한테 뭐 좀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엄마들은 공부해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을 재촉하면 아이가 행동을 옮기지 않죠. 스스로가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좋아, 공부 안 해도 돼. 하지만 공부 안 하면 네가 좋아하는 이거를 나중에 못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공부하면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줬을 때 스스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게 필요하다. 세 번째, 당신의 고객이 되었을 때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 서비스, 노하우, 선택시, 이점, 실적, 인품 이런 것들을 잘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만 하는 자리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만 하면 안 되겠죠. 세일즈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줄 수 있는 화법을 연구하고 감동, 놀라움, 발견, 공포 등 그런 어떤 이런 게 아까 충격요법 있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모임 세미나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상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침착하게 판매하라. 예, 상품이 아니라 자신을 판매하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판매하라 이거죠. 그래서 판매한 세미나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개별 상담에 대한 어필 실패. 세미나가 무료라면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유료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예,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182페이지에서 여러분 무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탁의 말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득을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죄송하지만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통상 유료로 하는 컨설팅 수준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곁들이면 더욱 좋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를 강조할 게 아니라 이제 무료라도 정말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요. 와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얘기 들어야 강사도 힘이 나니까요. 그리고 7번째도 어필 실패인데, 개별 상담에 대한 어필 실패인데, 개별 상담에 오면 당신의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개별 상담에 오면 당신의 문제점을 분명히 합니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가자와의 약속은 문제를 분명히 할 뿐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세미나가 종료된 다음에 참가자들은 당신으로부터 새로운 판단 기준을 배우게 되면서 일반론은 이제 됐으니까 내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라는 점을 가장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내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일반론이 아니라 내 문제. 예, 그거를 어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8번째, 대상의 압축이 느슨하다. 우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참가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의 압축이 느슨하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 사장들이 와야 되는데 그 직원이 왔다던가 이랬을 때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9번째, 약속을 잡는 방법이 서투르다. 개별 상담 일정은 세미나가 끝나고 2주 이내. 그러니까 세미나가 끝나고 그 영향력이 있는 기간은 2주래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마쳤을 때 2주 내에 개별 상담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예. 10번째, 마지막으로 10번째, 당신 스스로가 완전히 강사가 되어 있지 못하다. 모든 장면에서 선생다움을 유지해야 된다. 예. 세일즈맨이 아니라 강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번째까지 10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렵죠? 뭐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 저도 뭐 이걸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하여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져가야 될 것만 딱 포인트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째, 제 6장이죠. 부탁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개별 상담 진행 방법. 개별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사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킨다. 두 번째, 먼저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다. 예, 첫 번째, 강사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 끝난 후 개별 상담을 하는데 2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간에 개별 상담을 하게 되면 나는 강사다라는 것을 재인식시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미나는 어떠셨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해서 세미나를 다시 한번 그 연상시키면서 나는 강사야 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째가 먼저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상담의 목적은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개별 상담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1시간짜리 개별 상담에서. 근데 그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상담을 온 사람이 상담자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거. 스스로가 대화를 막 하면서 문제가 분명해지는 거죠. 점점 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런 비법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만능 토크. 아, 멋지지 않아요?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대요. 자, 볼게요. 이렇게 개별 상담까지 찾아오셨다는 건 땡땡에 대해 무언가 고민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어떤 문제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 참가자가 스스로 그러면 풀어낸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이거 활용해 보시겠어요? 잘 캡처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걸 외워갖고 한번 해보시면 해보시고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땡땡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참, 정말 신기합니다. 그 옛날에 왜 그 타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만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타짜는 노름판에 있어서 완전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책, 이런 책을 보면은 세일즈계의 타짜들 같아요, 보면. 어떤 이런 기술들을 참 이렇게 요약을 해놔갖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보험회사에도 잠시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어렸을 때 세일즈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객이 노를 했을 때 안 돼요 라고 노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시간 없네요 라면 그럼 다음 주에 들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잠시 지나가다가 들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거나 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방법, 또 뭐해서 안 돼요 그러면 또 뭐 하는 방법, 이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땡땡만 바꿔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도 예시가 있어요. 보험에 관한 건데 고객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시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어떤 경위로 가입하셨습니까? 네, 고객이 얘기해요. 독신일 때 지인한테 가입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것이어서 아이가 태어난 지금 이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시죠?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과하진 않은지 보장 내용에 부족함은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물어봐요, 강사가. 그렇다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고객이 아니요, 부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보장이 충분한지 어떤지 알지 못해서요. 그러면 강사가 얘기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객이 아니요, 가입만 했을 뿐이지 보장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사가 그럼 우선 현재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클로징 단계인데 클로징이란 이 문제 해결을 당신한테 의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고객에게 재촉하는 단계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단계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고객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 제발 저랑 계약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객이 나한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제가 예시 드려둔 것처럼 문제점을 분명히 한다. 고객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애초 약속한 문제점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 당신은 드디어 개별 상담에서 최대 고비인 클로징 장면을 맞이하게 된다. 예. 클로징 장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클로징.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스트 클로징을 시작하는 방법. 문제점이 분명해지고 고객의 감정도 분명해지면 이 시점에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올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제 물건을 사세요, 제 상품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대요. 그렇다면 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해결책을 스스로 공부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시간과 어떤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도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고 그러면 저는 공부해 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게 갈린다 이거예요. 예,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7장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계속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 보실게요. 소개 영역을 늘리는 요령. 예, 고객이 당신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우선 계약을 한 고객에게는 이번 플랜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8시가 다 됐네요. 예. 아이고, 1시간이 다 됐네. 예, 나중에 그 녹화본으로 들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플랜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첫 번째, 고객은 플랜에 좋았던 점뿐만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준 당신 자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얘기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객 자신이 당신에 대한 신뢰감이나 계약을 한 정당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 예,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거의 끝났어요. 자, 소개를 늘리는 3가지 포인트. 이제 고객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영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예, 3가지 포인트를 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준 고객에게는 반드시 답례한다. 예, 입 닦지 말라는 거죠. 고객을 소개해줬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큰 게 아니어도 좋고 이제 마음의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개받고 찾아온 고객의 자신은 그러니까 소개받고 찾아온 고객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충족을 시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근 선생님이 다른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박성근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하승아 선생님한테 소개 받고 오셨죠? 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특별히 강의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고객은 특별하다는 그런 어떤 심리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소개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보고 연락 상담하는 것이다. 보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소개해 준 사람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조마조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라고 어떤 그런 이제 후일담을 얘기를 해주면 되게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를 늘리는 3가지 포인트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